미국 국방부가 한국 관련 보고서를 긴급 검토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한국을 너무 띄운 것 아닌가?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이 예상치 못한 한국의 실력을 보고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아주 짧은 무력 충돌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전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자극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 한 분을 선정해서 매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네이든 프랭클린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소속 최종 전쟁 평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의 승부가 무기로 결정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30년을 전쟁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태국 국경 어딘가에서 해 30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그대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본 일입니다. 제가 직접 느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 30년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2024년 11월 14일 태국 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태국 동부 사타입 공군기지. 평소라면 조용한 곳입니다. 미군 훈련 거점 정도로 쓰이는 한적한 기지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전투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헬리콥터들이 밤새 뜨고 내렸습니다. 제가 도착한 건 새벽 4시 반이었는데 불이 꺼진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씨, 이쪽입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태국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이름은 차이왓.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번은 진짜구나. 여러분, 제가 왜 그곳에 갔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24년 11월 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 하나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죠. 처음엔 총격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쪽이 예상 밖의 전력을 끌어왔습니다. 중국제 다연장 로켓 WS-2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배치되자마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태국 측 전초기지 두 곳이 하룻밤 사이에 무력화됐습니다. 사상자는 적었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공군이 가진 대응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F-16 전투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숨어있는 발사대를 찾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밤에 정글 속의 숨은 차량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미사일을 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알아야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면 쏠 수가 없습니다. 태국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호출됐습니다. DIA는 전쟁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무기를 파는 사람도 아니고 작전을 짜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역할은 단 하나. 이 전쟁 어떻게 끝날 것 같은가? 그걸 보고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갑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프랭클린, 태국 가야겠어. 상황 파악 좀 하고 와. 보고서 간단하게 하나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형식적인 거겠지. 2주 있다가 보고서 한 장 쓰고 돌아오면 되겠네. 그렇게 가방을 쌌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첫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기지 내 작전실. 미군 고문단 3명,
태국 공군 참모진 7명, 그리고 저, 총 11명이 들어간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큰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 국경선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캄보디아 쪽에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제 로켓 발사 예상 위치였습니다. 차이와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적 전력은 WS-2 발사대 최소 4기, 이동식 레이더 2기로 추정됩니다. 발사 후 즉시 이동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쏘고 도망가는 방식. 미군 고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F-16으로 즉시 대응은 불가능합니까? 차이와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목표물 좌표를 실시간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보 체계로는 15분에서 20분 지연이 발생합니다. 20분. 그 시간이면 발사대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태국 공군 수준이 그 정도지. 신뢰되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차이와 대령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프랭클린 씨, 이게 저희가 준비한 작전 계획입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A4 용지 12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본 작전 문서는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비슷비슷합니다. 적 전력 분석, 아군 전력 배치, 예상 시나리오,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린 문서는 달랐습니다. 첫 장부터 이상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통합 표적 획득 및 교전 절차 페이지 1. 페이지 1?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통 작전 문서는 작전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훈련 매뉴얼 같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총 18개. 항목 1 정찰 자산 이륙 확인. 항목 2 데이터 링크 연결 확인. 항목 3 좌표 전송 시간 기록. 항목 4 조종사 확인 응답 시간 기록. 항목 5 무장 투하 시각 기록. 이하 생략.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체크리스트입니까? 차이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작전은 모든 절차가 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거기엔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0분 정찰 자산 이륙. 3분 목표 지역 도달. 5분 표적 식별 시작. 8분 좌표 전송 완료. 10분 F-16 출격. 14분 타격 완료. 14분. 이륙부터 타격까지 14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아무리 훈련된 조종사라도 이렇게 칼같이 움직일 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태국 공군이?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거기엔 반복 훈련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일 1차 모의 훈련 소요 시간 18분. 11월 4일 2차 모의 훈련 소요 시간 16분. 11월 6일 3차 모의 훈련 소요 시간 15분. 11월 9일 4차 모의 훈련 소요 시간 14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사람들 일주일 동안 같은 훈련을 4번 했다고. 그것도 매번 시간을 줄여가면서. 보통 공군 훈련은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그것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저는 차이와 대령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이 훈련은 누가 설계한 겁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교관진이 설계했습니다. 물론 협력국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협력국이요? 네. 어느 나라입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을 협력국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성능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미국 무기를 잘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 공군이 한국식 훈련을 받았다? 저는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5번째 페이지. 거기에 작은 각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 절차는 KGGB 운용 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됨. KGGB. 저는 그 단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령님, 이 KGGB라는 게 뭡니까? 차이와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유도폭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유도폭탄. 그건 저도 잘 압니다. 미국의 JDAM, 프랑스의 AASM, 이스라엘의 스파이스. 모두 유도폭탄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만든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와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폭탄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폭탄 자체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요? 네. 한국 측은 무기를 팔 때 반드시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매우 엄격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엄격합니까? 차이와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조종사들은 처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왜 같은 훈련을 반복하느냐고. 왜 매번 시간을 재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국 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알던 방식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군은 조종사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상황을 보고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물론 기본 절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이드일 뿐입니다. 실전에서는 조종사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미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절차를 고정시켰습니다. 생각할 여지를 없앴습니다. 그냥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로봇 만드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까? 차이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훈련에서는 14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14분. 저는 다시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정찰 자산이 목표를 찾고 좌표를 전송하고 조종사가 출격해서 폭탄을 투하하기까지. 14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훈련이랑 실전은 다르지. 실전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날씨, 적의 움직임, 통신장애. 훈련대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차이와 대령이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씨, 내일 실제 작전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건 작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공장 작업 지침서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작전은 새벽 5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0분 정찰 자산 이륙, 8분 좌표 전송 완료, 14분 타격 완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 본 절차는 실전 검증 완료됨. 실전 검증? 그 말은 한국이 이미 써봤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 썼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DIA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KGGB를 쳤습니다.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KGGB 2021년 개발, 2023년 실전 배치. 실전 배치. 그럼 어디서 썼을까?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 공군 유도폭탄 실전. 결과가 몇 개 나왔습니다. 대부분 훈련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 공군이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격추했습니다. 사용한 무기 KGGB.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인기를 유도폭탄으로? 보통 무인기는 기관총이나 미사일로 잡습니다. 유도폭탄은 지상 목표 무룡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로 무인기를 잡았다?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찾으려 했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지 활주로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전투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훈련이랑 실전은 다르니까. 아마 계획대로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작전이 그렇듯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된다면?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뜻일까?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정말로 전쟁을 바꿀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저는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작전실 안은 환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6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각 모니터마다 다른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도, 레이더, 통신 기록, 타임라인. 차이와 대령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랭클린 씨, 이쪽에 앉으십시오. 저는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42분. 18분 후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작전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각자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장교가 말했습니다. 5분 전입니다. 차이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찰 자산 준비 상태 확인.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찰기 준비 완료. 이륙 대기 중. F-16 편대는 2기 준비 완료. 대기 중. 좋아. 시간 되면 시작한다. 저는 앞쪽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타임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0분 정찰 자산 이륙. 그 옆에 초 단위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시 59분 45초. 4시 59분 50초. 4시 59분 55초. 5시. 시작. 차이와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리허설처럼.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정찰기 이륙 확인. 모니터의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연결 확인. 타임라인 기록 중.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0시 0분 32초. 벌써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문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여러분,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었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그날 아침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작전은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 그리고 제가 쓴 것.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한국이었구나. 작전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이 화면에 떠 있었고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0시 12분 15초, 0시 12분 30초, 0시 13분. 차이와 대령이 말했습니다. F-16편대 목표 지점 접근 중.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겟 확인. 투하 준비. 그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훈련처럼. 0시 13분 45초. 투하.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작전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모니터 속 지도에 작은 빨간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총 3개. 차이와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격 확인.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14분 22초. 작전 시작부터 정확히 14분 22초. 문서에 적힌 예상 시간은 14분이었습니다. 22초 차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2초? 그게 오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타격 지점 확인 중입니다. 모니터에 정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엔 3곳의 불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좌표가 표시됐습니다. 목표 지점 A 오차 3m, 목표 지점 B 오차 2m, 목표 지점 C 오차 4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3m라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보통 유도 폭탄의 오차는 10m입니다. 날씨가 나쁘면 15m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는 3발 모두 5m 이내였습니다. 그것도 밤에. 정글 속에서. 차이와 대령이 물었습니다. 민간 피해 확인은? 주변 1km 이내 민간 시설 없습니다. 피해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2차 타격 필요성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확실합니까? 그 분석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타격 지점 3곳은 모두 보급로 교차점입니다. 이 3곳이 무력화되면 적 발사대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회색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로였습니다. 차이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프랭클린 씨, 저희는 발사대를 직접 노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노린 겁니까? 보급로입니다. 적 발사대는 연료와 탄약이 필요합니다. 이 세 지점이 끊기면 그들은 더 이상 작전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발사대를 파괴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저는 차이와 대령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소는 기지 내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대령님, 왜 발사대를 직접 치지 않았습니까? 발사대를 없애는 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차이와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사대는 움직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쳐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친 겁니까? 네. 한국 측이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세 곳입니까? 더 많이 치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차이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한국 측은 최소한의 타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지도를 보십시오. 그가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 위에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 3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차이와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 지점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이곳들은 보급로의 핵심 교차점입니다. 여기가 끊기면 적은 2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지입니까? 첫째, 우회로를 이용한다. 하지만 우회로는 100km 이상 멀어집니다. 연료와 시간이 2배로 듭니다. 둘째는 작전을 포기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타격 6시간 후 적 발사대는 모두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이후 48시간 동안 단 한 발의 로켓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적을 파괴한다. 둘째, 적이 싸울 수 없게 만든다. 미군은 주로 첫 번째 방법을 씁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2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적을 죽이지 않고 적이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단 3발로. 저는 차이와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 작전을 설계한 건 누구입니까? 한국 측 기술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차이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기지에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윤호. 나이는 53세. 한국 방위산업체 소속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는 보통, 체격도 보통.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랭클린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왔습니다. 최윤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작전 잘 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 시스템 언제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최윤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1997년부터입니다. 27년 전이군요. 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최윤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시스템이요? 네. 무기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윤호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도폭탄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성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왜 다릅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최윤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드는 건 공학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건 교육입니다. 저희는 27년 동안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엄격한 겁니까? 네. 조종사들이 불만을 가지진 않았습니까? 최윤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많았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최윤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숫자를. 그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서류에는 표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훈련 결과 비교표. 기존 방식 자유작전. 평균 소요 시간 28분. 평균 오차 12m. 성공률 68%. KGGB 방식 고정 절차. 평균 소요 시간 14분. 평균 오차 3m. 성공률 94%. 저는 그 표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자유롭게 하다가 실패할 건가요? 아니면 절차를 따라 성공할 건가요? 그랬더니 모두 절차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숫자로 했습니다. 감정은 불안정합니다. 숫자는 안정적입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럼 훈련은 얼마나 합니까? 23번입니다. 23번이요? 네. 같은 절차를 23번 반복합니다. 왜 23번입니까? 최윤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최소 횟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구 결과 사람이 어떤 동작을 완전히 체화하려면 평균 21회에서 25회 반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 중간값인 23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3번 이후엔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그게 목표입니까? 네. 전쟁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늦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미군 방식과는 다르군요. 최윤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군은 개인의 판단을 중시합니다. 그건 훌륭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윤호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습니까? 최윤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무기는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은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뢰요? 네. 조종사가 절차를 따르려면 그 절차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길면 1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윤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태국에 6개월 있었습니다. 매주 2번씩 훈련했습니다. 조종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점검하고, 함께 실패하고, 함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된 겁니까? 네. 그들은 이제 이 절차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판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준 건 신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최윤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방식은 하나입니다. 무기를 팔면 사람도 보냅니다. 훈련을 제공하고 신뢰를 만듭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호 씨가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일합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기지에서 보낸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작전 기록, 훈련 문서, 인터뷰 내용. 그리고 11월 21일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플랫폼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전쟁의 결론을 바꿨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이게 제 3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리처드 특사였습니다. 국방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 제 상관의 상관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 차관보님. 보고서 초안받았네. 네. 자네, 이거 진심인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랭클린, 자네 이제 58세지? 네. 퇴직까지 1년 남았고. 네. 그럼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지 않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특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보고서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입니까? 한국을 너무 띄웠어. 이건 동맹국 협력 작전이야. 미군 F-16도 있었고 우리 고문단도 있었네. 그런데 자네 보고서엔 한국만 나오더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리처드 특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프랭클린, 자넨 평가관이야. 정치인이 아니고. 자네 보고서가 나가면 의회에서 난리가 날 거야. 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없느냐? 왜 한국한테 배워야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저는 본대로 씁니다. 정치적 고려는 차관보님의 몫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특사가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네. 이 보고서 수정할 생각 없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자네 후회할 걸세. 후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 자네 뜻대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가면 제 평가는 나빠질 겁니다. 한국 편을 든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대로 쓴다. 11월 28일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분량은 47페이지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목도 핵심 문장도 결론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본 작전의 성공 요인은 플랫폼이 아닌 운용 체계에 있다. 한국은 무기와 훈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으며 이는 기존 서방식 접근과는 구별되는 방식이다. 향후 유사 분쟁에서 이 방식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차이와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랭클린 씨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공정하게 써주셔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본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초 최윤호 씨에게서도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보고서는 예상대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의회 의원들은 제 보고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왜 미국 시스템을 비판하느냐? 왜 한국을 띄우느냐? 하지만 국방부는 보고서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제가 퇴직하기 한 달 전 펜타곤에서 조용히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이랬습니다. 한국식 훈련 체계 도입 검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인정한 겁니다. 저는 2025년 6월 30일 국방정보국에서 퇴직했습니다. 30년 6개월의 경력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30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기준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후배가 웃었습니다. 선배님, 그거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평가관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국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왔습니다. 필요한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저는 진실을 남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맡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전쟁은 무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는 건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